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읍시 고창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한 토론회 중계방송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읍시 고창군 선거구 후보자들의 능력과 공약을 잘 비교하시면서 일주일 후 투표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정읍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정리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좌석 순서에 따라서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윤준병 후보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옆에는 기호 3번 유성엽 후보자입니다. 예, 유성엽입니다. 반갑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토론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공약 발표와 후보자 주도 정책 토론, 공통 질문, 후보자 주도 자유 토론, 개별 질문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조연설은 1분이고 공약 발표와 공통 질문, 개별 질문의 답변은 1분 30초씩입니다. 정책 토론은 4분 30초, 자유 토론은 6분입니다. 후보자 주도 토론의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제한 시간은 후보자 정면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 고지됩니다. 오늘 토론은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의 KBS 뉴스 전북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조연설 순서입니다. 연설 시간은 1분씩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윤준병 후보자부터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정읍 고창 유권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윤준병입니다.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결같이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였습니다. 12년 동안 한 일이 없다. 또 지역 발전이 뒤처지고 있다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고인물은 썩는 법입니다. 정치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저 윤준병은 집권 여당과 함께 서울을 바꾼 능력으로 우리 지역 정읍 고창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유성엽 후보자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호 3번 유성엽입니다. 당초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코로나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코로나 청정 지역을 우리 정읍과 고창과 정읍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방과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다시 초선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은 사선 의원으로 나아가느냐를 가름하는 그런 선거가 되겠습니다. 윤준병 후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초선은 초선입니다. 초선은 국회에 가서 별다른 역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재선쯤 되어야 상임위원회에서 간사, 또 3선쯤 되어야 위원장, 원내대표 등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저 유성엽을 사선 의원으로 만들어 주셔서 지역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순서는 공약을 점검해보는 순서입니다. 당선이 된다면 정읍시와 고창군 그리고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이를 위한 방안은 또 무엇인지 추진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유성엽 후보부터 해주시죠. 공약 발표는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민생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피해에는 우리 국가 경제의 근본인 농업 분야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현재 5만 원 수준인 농민 공익수당을 2배로 늘리고 대상도 농민뿐만 아니라 어민, 축산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은 지금보다 10만 원 인상하여 월 40만 원씩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을 우리 자영업자를 위해 연매출 1억 원 이하는 부가세를 감면하고 6천만 원 이하는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정읍고창에 계신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모두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읍은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연구 역량과 신설될 전북대 약대의 협업으로 감염병 등 신약 연구개발의 중심지, 나아가 서남권 생명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고창은 한국전력연구원 분원 유치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천혜의 관광 자원과 농업을 연계하여 체험형,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창을 식재료 공급지에서 식문화 체험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선 의원의 힘이 필요합니다.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윤준병 후보자 공약 제시해 주시죠. 네. 저는 촛불혁명의 가치, 이걸 실현할 수 있는 교육 과제, 또 공직생활에서 느꼈던 국가 정책 관련 입법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발전이 더디고 침체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우선 지역 발전 공약을 6개 분야 28개 세부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6개 분야는 돈이 되는 농어축산업 육성, 일자리 늘리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정읍 고창 경제를 꽃피우는 관광 시스템 구축, 부창대교 건설 등 10년 묵은 지역 현안 과제 해결, 어르신, 여성, 청년,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의 복지 시스템 강화, 애양 또 의향으로서 자긍심을 키우는 문화예술, 교육, 체육의 진작 등입니다. 앞으로 충실히 공약을 실천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면 확 달라집니다. 바꾸면 더 좋아집니다. 말로만 한 공약이 아니라 실천하는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제 능력을 다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이번에는 후보자가 주도하는 정책 토론입니다. 토론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발표한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 후보자와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각 후보에게 4분 3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상대 후보에게 공약에 대한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준병 후보부터 4분 30초를 가지고 토론 시작하시죠. 예, 우리 유성엽 후보께서 공약을 농어민 공익수당 2배 지급, 노인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 또 코로나 피해 자영업 세금 감면 등 공약을 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러한 공약은 재정 확대를 염두에 두고 그걸 전제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재정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당연히 공약을 만들다 보면은 그 재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주 기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지금 현재 농어민 공익수당이 한 정읍이나 고창이나 거의 60억이 조금 넘는 이런 수준인데. 동의하시죠? 간단히 제 질의를 해야 되니까. 간단히 그러면은 동의하시죠? 사실은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국가를 개입시키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는 도와 시군이 합쳐서 5만 원인데 국가를 개입시켜서 10만 원으로 가자. 그러니까 재정 확대에 동의하시는 거죠? 당연히 국가에서 동의를 하는데 잠깐 들어보세요. 국가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가에서 거의 무용하게 낭비하고 있는 지출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출산 분야 또는 또 일자리 창출 예산 이런 부분들을 잘 지출을 구조조정하면은 얼마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마련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재정 확대를 전제로 하고 또 기존의 저출산 대책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정책이니까 그걸 막연히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것도.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우리가 정책들을 입안할 때는 이런 정책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실제 감축될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정 확대가 불가피할 걸로 보여요. 일단. 그래서 그 내용을 전제로 하고 다만 이제 우리 유 후보께서는 예전에 보면 공공부문 감축이나 재정 축소 입장을
계속 필요해 왔는데 이제 이런 공약과 관련해서 보면 그게 상충되는 부분이 없잖아. 그러지 있다. 않죠. 뭐 잠깐만요. 세출을 구조조정하자라는 뭐 거예요. 그러니까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자. 그건 추상적인 그런 얘기고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은 지금은 발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 이런 내용을 하고 있다고 줄일 하는 건 거죠. 줄이고 늘릴 건 늘리자. 그거는 그런 좀 동태적으로 봐야지. 예를 이걸 들면 늘리는 문제만 봐서는 안 이번에 되죠. 이제 국회에서 코로나 예산 추경을 하셨잖아요. 그건 제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주장했습니다.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하실 때 그 내용을 줄여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확대가 됐죠. 지금 재정이. 저는 들어보세요. 당초 주장할 때도 아니, 이용이나 전용을 통해서 기존 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되 자, 그게 불가피하면은 추경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지금 이제 비상 상황 아니냐. 추경을 같이 했는데 추경하는 과정에서는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을 하려면 그 점을 염두에 짚어주고 세출의 구조조정은 왜 자, 생각 안 하는 겁니까? 자, 그걸? 짚어드리고요. 뭐 자꾸 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공부문 30% 감축과 관련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민생당도 그렇고. 그런데 이 전제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확대돼야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데 공공부문 30% 감축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정읍고창 공무원만 가지고도 지금 1,800명이 공직자인데 600명이 감소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일자리를 염두에 두고 그분들이 감축이 되어야 이후에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상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계신지 좀 공공부문을 궁금합니다. 줄이자라는 것은 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가자. 국가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가자. 이런 의미예요. 그게 되면은 경기 부진이 해소되고 경제가 살아납니다. 살아나면은 자연스럽게 민간 부분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내용은 이제 그러니까 전제- 세금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공무원 제가 일자리, 결론 내려야 그런 되니까 쉬운 일자리를 잠깐만요. 만들지 결론 내려야 말고 되니까. 경제를 살리자.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충족시킨 이후에 이게 진행돼야 되는데 앞뒤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된 상태에서 얘기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네. 유 후보께서는 예, 너무 돌아서니까 옆 얼굴이 잡히거든요. 이쪽에 카메라가 준비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좌석 배치를 좀 이렇게 바라다 보게 만들어 네, 그랬으면 좋았는데 2번 카메라도 알겠습니다. 보시고 가끔씩 또 예, 옆에 다른 후보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4분 30초 가지고 유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윤준병 후보께서 굉장히 열심히 또 성실하게 공약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좀 아쉬운 것은 말이죠. 저도 지금 현재 정읍고창을 다니면서 그 프랑카드 걸어놓은 것을 많이 봤는데 그 공약을 보면서 느낌이 과연 저게 국회의원 공약일까? 저는 이것이 뭐 혹시 지방선거 기초의원들 시장군수 선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어요. 이를테면은 무장면에 보도블록을 정비하겠다. 아산면에 아산선운간 도로변 가로수를 식지하겠다. 해리면 소재지 보도블록을 교체하겠다. 고수면 양지마을에 배수로를 설치하겠다. 대산면에 소재지 인도 개선을 하겠다. 이게 들어있는데 물론 이게 꼼꼼히 챙기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 하면은 뭔가 국가가 개입해서 아니면은 국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공약하고 약속하는 것이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지. 지방의원들이 공약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공약하는 것은 괜히 이게 낭비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꼼꼼히 우리 지역의 공약들을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국가 정책도 하고 또 국가 사업과 지역 사업을 연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역과 관련해서 제가 해야 될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사업으로서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아니 거기에 대해서 가급적인 답변을 좀 짧게 지방자치단체 말씀을 장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군 의원하고 협업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 과제도 해결해야 될 자, 잘 책무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질문을 그런 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을 잘 정리했다는 다음 점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조금 바랍니다. 아쉬움이 크다라는 점을 뭐 말씀을 저는 드리면서 아쉬울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 시민 입장에서 유권자 입장에서 바라다봐야지. 아니,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바라다보는 것은 그 후보의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는 저는 점도 우리 유 후보께서 견해에서 지적을 시민들을 하면서 호도하고 있는 걸로 봐요.
저는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건 뭐 이제 유권자들께서 판단하실 그러시죠. 일이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윤준병 후보 공약에 보면은 우리 제값받기 농산물 제값받기를 역점 추진하겠다 하는데 아주 뭐 시적절한 제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정읍 단풍민 쌀 20kg 한 가마에 얼마인지 압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내용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고창 황토배기 쌀은 얼마인지 모르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예. 예. 대략 한 56,000원. 예, 6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6만 원은 못 미치고 예. 그게 이제 아마 6만 원쯤 되어야 제값 받는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 방안이 뭡니까? 제값 받기를 추진하는 방안이? 이제 우리가 생산해서 유통을 하는데 이제 생산 비용과 관련된 내용하고 또 유통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 있겠죠. 그러면 농협에서 적정하게 나름대로 이제 최저 생산 비용을 책정하고 책정된 내용들이 우리 시민들 생산 비용하고 걸맞으면서 거기에 수익이 담보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저는 제값받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우리 윤준병 후보 공약을 보면은 동학 농민혁명 기록유산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이 내용이 들어 있어요. 예. 그거 언제 신청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교문위원장을 할 때 그래요? 저도 챙겨서 내가 우리 시장 아니, 거기 그러니까. 들으니까 2017년도. 어제 작년에 예. 뭐 이렇게 신청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식 신청한 것이 2017년 6월 28일 날 네. 제가 교문위원장 재직 당시에 신청을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지금 정읍시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해서 지금 아니 정읍시에서 신청을 했고 우리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4.19 혁명 기록물과 함께 동학 농민혁명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신청을 냈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유네스코에서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 걸로 지금 심의 알고 중에 있는 있습니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요.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니 근데 그런 걸 좀 파악을 하고 공약을 아니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은 세계 네. 문화유산을 네, 시간이 다 되었어요. 아직 접수가 안 됐다는 것을 알고 좀 더 네.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챙겨- 시간이 보겠습니다. 다 되었어요. 예. 다음 기회에 또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공통질문 첫 번째 순서입니다. 답변은 1분 30초 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장산 관광지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장산은 정읍을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고 가을에만 관광객이 몰리고 있지요. 내장산 관광 개발 지금까지 뭐가 문제인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장산 관광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참 잘 압니다. 또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시장 때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타고 올라가는 칡렁쿨을 좀 제거하자 해도 국립공원 관리당국에서 반대를 합니다. 못 오게 합니다. 그와 같이 현재 내장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으로부터 오는 제약을 최소화하는 거, 이걸 제거하는 거, 이게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내장호를 국립공원에서 재척시키는 거, 현재 또 관광호텔을 헐어내고 새로 신축 예정인 지역에 국립공원 지역을 일부 해제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가능해서 되기 때문에 우선 무엇보다도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금년도가 이제 그걸 결정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부터 역점 챙겨왔습니다마는 반드시 그 국립공원의 제약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그걸 꼭 완비를 해서 내장호에서는 수상 내저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현재 내장산 관광호텔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은 현재 내장사 부근에서 산 너머 그 골프장이 있는 내장산 리조트로 케이블카를 하나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내장산의 사계절 관광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갖춰줄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장산과 인근 관광지를 연계해 나가는 이런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윤준병 후보께서 내장산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내장산 관광이 가을철로 한정돼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극복을 해야 된다. 특히 가을철과 관련돼서도 이제 관광객들이 진입로 교통 문제 때문에 접근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시내하고 내장산하고 필요할 때는 한시적인 버스 전용 차선을 좀 두어서라도 이동이 편하게 하고 대신에 오신 분들의 소비는
정읍 시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극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제 사계절 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얘기한 것처럼 뭐 내장산 국립공원을 재촉해서 사계절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뭐 리조트나 이런 걸 활성화시켜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사계절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인프라적인 요소 중에 숙박시설 문제가 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이 구축되면 볼거리와 먹거리하고 연계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와 관련해서 내장산 관광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내장호 제청 문제도 있는데 이 제청 문제는 뭐 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당장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10년마다 되긴 하지만 이미 임기가 12년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해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농업의 공익가치 보장을 위해서 최근 전라북도가 전국의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농민수당 지급을 하기로 했죠. 하지만 공익적 가치의 기준과 지급 대상을 놓고 엇갈리는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농업수당에 대한 생각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윤준병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의 공익가치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본에 우리 도에서 또는 시에서 고창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익수당, 농민수당 이 제도는 시기적절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지자체에서 이런 활동이 있을 때 공익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좀 앞서서 이루어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었나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 공익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공익가치의 인정 범위를 뭐 어민들에게 넓힌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향적으로 지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농업의 공익가치를 보장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공익수당이나 공익가치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지속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 거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 작업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공익수당이 지속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기금이나 특별 회계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네, 이어서 유성업 후보께서 농민수당에 대한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농업 농촌을 살리는 것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먼 구츠네츠 교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이먼 구츠네츠 교수가 농업 농촌을 살리지 않고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농업 자체를 위해서도 살려야지만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농업은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 헌법을 개정할 때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해주는, 인정을 보장해주는 이러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이제 논농업 직불제에서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이것이 지금 현재 나라 전체적으로 2조 4천억 수준인데 좀 더 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좀 안정된 기반 속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진지하고 차분하게 해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미 앞에서도 공약 발표 때 제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시군과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그 농민 공익수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를 개입시키고 또 대상을 농업인에서 축산인, 어민까지 확대를 하는 농민 공익수당의 확대가 발전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공통질문 세 번째입니다. 한빛 원전 영향권에 놓인 고창 지역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접 지역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기도 한데요. 원전 영향권인 고창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 어떻게 세워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방세법 개정안이라든지 원전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저도 개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거 절실합니다. 그런데
또 그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지역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잘 그 추진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원전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지방세법 개정안인데 이것은 원전에다가 지역자원 시설세를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내용인데 이걸 꼭 관철시켜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원전 안전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재원으로 써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특히 지금 고창의 경우에는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제가 작년도 정기국회 때 2억 5천만 원을 어렵게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렵게 확보된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아직은 분소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앞으로 더 확대도 해나가고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것은 원자력 안전법을 개정을 해서 지자체가 고창군이 원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고 공유해서 원전 안전에 사전적으로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원자력 안전법의 개정도 불가피하다. 제가 4선 국회의원이 되면은 반드시 원자력 안전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윤준병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지역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불안감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 감시기구도 활성화돼야 되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창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의사결정 주체가 바뀌어야 구조가 바뀌어야 주민들의 불안이 덜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사결정 구조에 고창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수차에 걸쳐서 입법적인 제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법적인 구조 자체를 달리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가 물론 지역세주이기 때문에 영광 쪽에 편중돼 있지만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는 공동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과 영광이 같은 범주에 들어갈 수 있고 영광에서 세금이 징수가 됐다 하더라도 세출은 공동으로 배분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공동세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로 입법 방식을 바꿔야 지금의 현재 지방세 제도와 재정 불균형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부분을 짚어서 개정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읍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가지고 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읍시 고창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오랜 진통 끝에 정읍의 황토현에서 농민혁명군이 승리를 거둔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선거구인 고창군에서는 1차 봉기일, 무장기포일이라고 하죠. 4월 25일을 기념일로 주장해 왔습니다. 여전히 갈등의 씨앗이 남아있다고 하겠는데요. 두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기념사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가기념일이 이제 제정된 만큼 정읍과 고창이 나름대로 성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과 고창에 지역별로 각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들을 나름대로 제대로 조명해서 자긍심이 부여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창의 손아중 장군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봉준 장군과 같은 레벨의 서장 사업, 개성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읍과 고창이 동학 농민혁명과 관련해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국가기념일이 제정된 만큼 명실상부하게 국가 행사가 우리 정읍과 고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기념일이 준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동학농민혁명의 뭐 집강서라든지 또 동학농민혁명 그 자체가 봉건제가 자본주의로 전환되는 중간 과정에서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 이런 부분들이 재조명돼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가 제 위치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유성엽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정읍과 고창, 고창과 정읍에서 발발한 그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의 자주와 독립 또 민주화를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 정읍 고창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온 아주 훌륭한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 정읍과 고창이 경쟁과 갈등을 벗어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서로 화합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고창이 기대했던 기념일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아쉽고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작년도 4+1 정기국회 예산 과정에서 전봉준 장군 생가지와 무장 기포지를 포함하는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실시 설계비 예산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이 넘을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이것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고창도 우리나라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로서 충분히 인정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또 세계 기록유산에 반드시 등재를 해서 세계화를 이뤄나가고 또 헌법을 앞으로 개정해 나갈 때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의 근대 현대 역사는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헌법 개정을 전문에 반영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후보자들이 주도하는 자유토론입니다. 후보들께서 각 6분의 시간을 가지시고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인신공격, 비방 발언 이런 건 안 됩니다. 주제는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성엽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우리 윤준병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그 4월 6일 날 그 윤준병 후보 측에서 보낸 선거운동정부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저를 정치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정말 잘해가고 있는 친한 친구에게 도전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좀 야 이건 인간적으로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 친구 후보에게 정치꾼이다라고 거의 비방에 가까운 표현을 쓴 것은 대단히 그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마 윤준병 후보께서는 이게 처음 선거에 도전하다 보니까 도처의 실수가 아주 드러나고 있어요. 최근에 그 홍보물 보내셨죠? 그 홍보물에 보니까 허위사실로 판정될 수 있는 사항들이 다수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선관위에서 조사받고 있습니까? 조사받고 있다는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허위사실로 예를 들어서 없어요. 뭔 정책인 대상, 뭐 서울 대상을 그건 수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조사의 시작이겠지. 어떻든 아니, 조사라고 할 수 없고요. 어떻든 뭐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다는 그거는 건데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니 뭐 제가 말하는 것은 기관이나 단체가 수상한 대상을 내 개인이 수상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표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주장이죠.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선관위가 판정을 해서 그러니까요. 판정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투표소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아요. 또 그것은 또 선관위에서 사법당국에 또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놓아두고 선관위에 맡기면 나중에 됩니다. 괜히 여기서 그런 얘기 안 내일 하셔도 모레서 돼요. 결판이 나니까 이건 놓아두고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몇 건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 유 후보님. 아니 그러니까 유 후보님. 짧게 대답을 하세요. 유 후보님. 여기는 정책을 질의하라고 돼 있어요. 정책을 질의하세요. 아니 정책을 질의하세요. 선거법 위반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당선 무효가 돼서 재보궐선거가 벌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예요. 정책과 함께 후보에 대한 검증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을 하라고 하면서 이걸 비껴가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유권자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거는 유권자의 지금 A가 아닙니다. 몇 건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제가요. 우리 유 후보님 지금까지 토론에 3번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일단.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답변하는 대답을 하시라고 몇 건을 조사를 받고 있냐고. 들어보시라고요.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미 저는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책 질의 시간이에요. 이게 법정 그 토론 내용을 마지막이기 때문에 몇 건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분명히 한 말씀을 해보세요. 그건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3번에 걸쳐서 유권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답변을 다 드리면서 했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은 유권자들 그러면은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예. 한 정읍 시민이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굉장히 신빙성 있는 분입니다. 윤 후보께서 2019년도 9월 16일 날 공직선거법 외 한 건으로 고발당한 그 사건이 아마 이것은 저는 유사 선거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정당법 위반이기도 하고 그 사건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그 증거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런데 묻겠습니다. 이거 진행 중입니까 아닙니까? 정책을 질의하세요. 아니 정책과 함께 정책을 후보자에 대한 질의하세요. 정책을 질의하세요. 내 질의에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죠. 정책을 지금. 질의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질문은 진행 답변 안 합니다.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이 아닙니까? 답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성엽이가 정치꾼으로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유성엽이가 이 주장하는 이 내용이 허위 사실입니까? 저는 허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고발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관련된 언론사에 대해서 고발 이미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성엽에 대해서도 고발을 하겠습니까? 고발을 자, 그것은 그렇게 허위 사실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유권자들이 정확하니 알게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지. 만약에 허위 사실이다 해서 협박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데 자, 고발하십시오. 그러면은. 네, 고발할 거예요. 고발을 하세요. 고발하라고 고발을 오늘 동의했으니까. 중으로 안 하면은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궁색합니다. 자. 유 후보님. 아니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 제가 대해서 지금 이제 수사 진행 중이라는 유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내 증거가 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소위 유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같은 입장에서 보도한 들어보세요. 내가 이 얘기했으니까 보도한 지역 언론에 대해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고발했어요. 그러면 그 이상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우리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뭐가 아니 있겠습니까? 그러면 언론만 고발하지 말고 유성엽이도 좀 고발하지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걸 가지고 그것은 나는 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저를 것은 잘못 고발하면 무고죄로 아마 걸릴 것을 우려해서 고발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론사를 고발하면 무고죄 안 걸립니까? 자, 마찬가지지. 유권자가 판단할 겁니다. 그 문제에 아이고, 대해서는 이상하게 해놓고 유권자가 판단할 거예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정책으로 아니, 했으면 좋겠어요. 선거법의 위배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을 들어가면 거기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만약에 박원순 후보와 이낙연 전 총리가 대선 경쟁을 하면 누구를 지지하겠냐 했더니 대답을 못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유가 뭡니까? 네, 시간이 다 돼서요. 바로 시간을 그러면 질문다운 질문하십시오. 예, 윤준병 후보께 6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는 그런 인신공격성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유 후보 내용 중에 보면 지금 이제 예산과 관련된 내용 많이 늘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성적표는 국가 예산의 확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프랑카드 보면 3배를 늘렸노라 그동안에. 그래서 2배 더 노력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뭐 하여튼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제 2008년도에 1,775억에서 지금 2020년도에 5천 얼마입니까? 5천억 이상이 이제 됐다고 그래서 3배 이상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75억에서 5,606억. 근데 제가 이제 꼼꼼히 한번 봤어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보면 2012년도에 5,333억이에요. 저는 참 놀라운 것이 우리 유성엽 후보님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초선은 힘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괴력을 발휘하셔서 지금 초선 시절에 3배를 늘렸더라고요. 참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의아스러운 게 2008년 기준점이 잘못돼서 그때 우연하게 예산이 잘못된 내용이 이게 늘어난 건지 아니면 초선 의원으로서의 열심히 해서 3배를 늘렸는지 먼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든 2008년도 1,755억, 1775억. 75억, 1,775억, 2020년도 아니 5,606억 원. 2012년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기 이제 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2012년도에 12년 동안에 5,333억으로 해서 초선 시절에 이미 3배를 늘리셨더라고요. 네.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초선 시절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유 후보께서는 초선은 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데 그 어떻게 초선이 힘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늘렸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부터 재선해서 2016년 가는 과정에 보니까 이때는 한 18%가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뭐 이제 재선이 원래 초선보다는 힘이 있으니까 더 많이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줄었다. 또 2012년 대비해서 2020년까지 하면 5% 늘었어요. 이제 재선 3선 하실 때. 그러니까 초선보다 재선 3선 하면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인데 오히려 초선 때는 예산이 3배로 늘었는데 재선 3선 할 때는 예산이 오히려 정부 증가율보다 한 1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때 평균으로 하면 이게 5% 늘어난 건데 정부는 한 60% 늘었거든요. 그럼 10%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선 때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재선 3선 때는 일을 안 한 꼴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한 번만 시켜주고 안 시켜줬어야 되는데 이거 시켜줬다.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어떻든 분석원이라고 네. 아주 잡게나 못 잡겠네. 아주 고생을 셨겠습니다. 이런 내용이니까. 자, 대답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질문을 주셔야지. 아니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질문을 주셔야지. 초선 때 일을 열심히 하고 재선 3선 때 이제 지표로만 보면 아는 꼴이 되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윤준병 후보도 한 36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나라 전체의 사정의 변화도 있는 것이고 또 지역에서의 어떻든 사업의 변동도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해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또 줄어드는 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석엽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정읍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서 2020년까지를 전체로 놓고 평가하는 것이 온당한 평가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고창의 경우에는 제가 2016년도부터 고창과 인연이 맺어졌기 때문에 2016년에서부터 2020년 사이에 4년 사이에 유석엽이가 고창 국가예산 활동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고 어떠한 성과를 내느냐가 평가 대상이라고 봐지는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동기간에 정읍의 경우에나 고창의 경우에나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에 양쪽이 다 2배 이상을 증가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지역 국회의원보다도 평균 2배는 일을 더 했다. 아주 잘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다른 지역 국회의원보다 2배는 일을 한 것이다 해서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요. 이것은 좀 칭찬을 해주고 그래도 다른 걸 지적해야지. 내용은 이걸 뭘 지적사항이라고 지적하는 거 보면은 무슨 지적사항이에요 이것이. 초선 때 일을 못 한다고 그러시더니 초선 때 일을 많이 했잖아. 전체적으로 놓고 제대로 평가를 해야 아니,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예. 자, 유 후보는 좋아. 초선 때 일을 못 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초선 때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초선이면은 그러면 초선이 한계가 있는 유 거죠. 후보는 초선 때 일을 잘하는데 윤준배는 초선 때 일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잠깐만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고창의 경우에도 우리 박우정 군수 시절에 1,328억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유기상 후보는 1,325억을 확보해서 지금도 이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유기상 후보는 협력 관계가 있으니까 일을 더 잘하는데 박우정 군수 시절에는 일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아전인수격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면서 질문을 하셔야지. 이제는 이제
개별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윤준병 후보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 후보께서는 정읍의 철도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놓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도 산업과 관련해서 다행스럽게 철도 산업이 우리 미래 산업이기도 하지만 그 산업이 정읍 이밤에 철도 제작 공장이 설치돼서 지금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이왕 철도 제작 공장이 입주해서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관련 산업을 잘 키워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도 만들고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제작 공장 그 자체만 그대로 놔둘 게 아니고 제작에 필요한 사전 절차인 부품 공장도 연계해서 좀 이전시켜 오고 또 전방 산업이나 후방 산업도 연계시켜서 키워서 그 지금 제작 공장 주변이 철도 산업의 중요한 기주로 이렇게 변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산업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크면서 우리 지역민들의 일자리로 승화시키려면 관련되는 기술이나 노하우들이 우리 지역민들이 숙지해서 충분히 또 채용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철도 관련 과목이나 또 학과도 신설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거기서 배우고 취업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이 철도 산업의 클러스터로 승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성엽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백신 개발에 한창이죠. 유 후보께서는 정읍의 첨단 신약 개발 산업단지와 농생명 바이오 스타트업 혁신도시를 조성해서 정읍의 일자리, 미래 먹거리 이런 것들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뭐 정읍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고창에도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어떻든 정읍에는 그 신정동에 제가 정읍 시장 할 때부터 시작했던 그 첨단 방사선 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분원, 또 안전성 평가연구소, 흡입 독성 시험본부 이 세 개의 국책 연구기관이 있고 또 제가 시장 때 조성을 시작했던 그 산업단지가 다 조성 완료가 돼서 현재 분양이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기지개를 켜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지개를 켜고 있는 단계인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전북대 약대라는 수건이 풀린 거예요. 전북대 입장에서. 그러면서 우리 정읍에다가 전북대 약대의 실험 실습 위주 중심의 교과 과정을 운영하겠다. 장초 대학원도 운영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전북대가 요구한 것이 제약공장 또는 비임상센터 유효성을 심사하는 이걸 유치해 주면은 우리 정읍을 제약산업, 생명산업의 메카로 키우겠다 이렇게 나와서 가일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고창의 경우에는 상암면 일대에다가 한국전력연구원 분원을 유치해서 거기와 관련된 첨단 전력산업 등을 육성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중점 육성을 해나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정읍과 고창 내에서도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에 5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부창대교 건설 사업이 사업성과 자치단체의 반대로 16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시 정치권에서 쟁점화되고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에 나서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부창대교 건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창대교 문제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16년째 자꾸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왜 이게 도대체 낮잠을 자고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가를 알아봤더니 이제 부안군에서 반대를 해왔어요. 곰소 줄포를 스쳐 지나가 버린다. 건너가 통과한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아이고 지역에서 부안군이 반대하는데 우리가 적극성을 띨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또 중앙정부는 또 소극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부안군을 설득을 하고 또 중앙부처를 설득을 해서 작년 12월 달에 국토부에서 국도, 국지도 이 5개년 계획에다가 반영을 하면서 작년 12월 달에 애타 신청을 기재부에다 냈습니다. 또 기재부에서는 금년 3월 중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을 하는
평가로는 용역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아마 금년도 중에 애타가 벌어질 것이고 또 애타가 벌어지면은 이제 금년 말에 가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그때 내년도 예산을 세울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 예산이 세워지면은 이제 오래 잠자고 있던 부창대교의 큰 길이 열리는 계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이 사선 의원이 돼서 애타를 면제시켜서라도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부창대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챙겨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윤준병 후보께서 부창대교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창대교 건설 문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표류했던 내용들은 정치인들이 구체적으로 이 내용의 해결 방안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로만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에 지금 우리 유 후보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보면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용역이 진행되면 그 다음에 애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애타가 면제돼야 비로소 국도 지방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는 거고 국도 지방도 기본계획이 반영된 연후에야 부창대교 그 자체의 건설 계획이 법정 계획으로 승화돼서 승인을 받고 승인이 되면 이제 누가 사람이 바뀌어도 본격적으로 이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법 궤도에 오르게 되는데 이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용역해서 애타 내용이 면제가 돼야만 국도 지방도 기본 계획이 반영이 되는 거고 반영돼서 부창대교 건설 기본 계획이 또 승인이 나야만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도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정치인이 했던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치밀한 절차에 따르는 내용들을 잘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 궤도에 조만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분 토론 아주 열띠게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후보께서 먼저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정읍 시민, 고창 군민 여러분, 모레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교체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북에 친구를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와 한 팀이 되어서 고창 정읍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의 부시장과 권한대행을 지냈습니다.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맥이나 능력이 충분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표 한 표가 소중합니다.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윤준병에게 압도적인 지지와 선택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성엽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민, 고창 군민 여러분, 4년 전 2016년도에 우리 정읍시민과 고창 군민들께서 저를 삼선 의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국회에 가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아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제가 앞장서 역할을 했고 그 결과가 촛불 시민혁명으로 이어졌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는 전북대 약대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또 부창대교 잠자고 있던 부창대교에 물꼬를 터냈습니다. 굳이 비유해서 표현하자면은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꽃을 활짝 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꽃을 활짝 피웠으니 튼실한 열매를 맺어서 저를 그동안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정읍시민, 고창 군민 여러분들께 꼭 보답을 하고자 합니다. 저 유성엽이를 반드시 사선 의원으로 다시 만들어 주셔서 제가 정읍시민, 고창 군민 여러분께 보다 큰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큰 역할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짜 지역사람 유성엽이 역의 정읍시민, 고창 군민 여러분들의 정말 소중한 정성 어린 한 표 한 표를 꼭 부탁드립니다.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루어내서 정읍시민 고창 군민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이 정읍시와 고창군 그리고 전북 발전에 꼭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네이버 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KBS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의 KBS 뉴스 전북에서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정읍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읍시 고창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 10시에는 KBS 전주방송 총국이 마련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생방송됩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